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낙동강 녹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낙동강에 있는 대구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수돗물 취수원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시사톡톡은 이 같은 문제들을 토론합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환경분야 최고의 수질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운동의 대표주자이신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낙동강 녹조 현상이 폭염 때문에 그런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은혜 기자가 이 같은 현상을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대강에 설치된 보가운데 일부의 수문을 개방하고 1년 동안 수질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보의 수문을 연 지역에서는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세종보 공주보는 조류 농도가 개방 전보다 약 40%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수문을 최대로 연 석 달 동안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모래톱이 생겼습니다. 일부 보에서는 멸종 위기종이 다시 돌아와 생태계 회복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6곳, 경남 지역의 2곳 등 모두 8곳의 보가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보만 수문을 부분 개방했습니다. 취수나 농업을 위해 강의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금강이나 영산강과는 달리 낙동강 녹조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낙동강 속의 영천 보현산댐과 영주댐도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보현산댐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밀리리터당 5만 셀을 넘었습니다. 조류 경보제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보현산댐은 축산 폐수와 같은 오염원이 주변에 많아 댐을 건설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의 녹조도 심각합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부 구간은 물이 녹색에서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영주댐은 녹조 때문에 담수를 중단하고 수문을 완전히 열어 물을 내보내고 있지만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취수원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를 얻기 위한 시도지만 낙동강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검토와 논증을 통해서 낙동강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낙동강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만 좀 더 진전된 방식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겠는데요. 전문가 말씀을 또 듣고 또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은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요새는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더 심해지고 영주댐 같은 데는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제 흑조 현상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수질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녹조가 이제 많이 발생하면 조류 경보를 이제 발령을 합니다. 네. 근데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조류 발생 일수를 보면 2013년도에 73일이었는데 작년의 경우 114일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수질을 따질 때는 BOD를 따집니다. 네. 근데 BOD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전이나 후나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물이 고이고 이렇게 호수가 되면 이 이제 BOD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봐야 될 게 총인 농도가 되는데요. 네. 총인 농도는 4대강 사업 전보다 6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하천 수질로 따지면 1등급인데 네. 호수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네. 수질 개선을 예를 들면 했는데 또 불구하고 결국은 녹조는 악화되는 네. 이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사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그 마이크로시티라는 그 남조류인데 네. 그 환처럼 생긴 이런 것들은 99%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게 마이크로시티스라는 네. 독성 물질인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달성보 상류 지역에서는 국제 기준치 WHO의 456배 정도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간의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키는데 쉽게 해서 낙동강 이런 것들이 울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정보에 보면은 강바닥에는 거의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인 거죠. 네. 그래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바닥에는 어떤 거 하니까 이와 같은 뻘들이 강바닥을 많은 부분을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덮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을 떠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은 흉창 냄새가 납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저기 오염된 거고 생물체가 당연히 살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게 사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입니다. 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이 실지렁이나 깔따구 유충은 네. 사급수 지표종입니다. 네. 사급수가 되면은 수돗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지렁이가 그 나온 지점은 어디입니까? 낙동강이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달성보. 네, 아, 쪽입니다. 달성보. 네. 네. 대부분에 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취수원은 이제 구미 쪽에 그 상류에 있죠. 고위죠. 고위에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실지렁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네, 낙동강 전역에서 사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환경부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호수가 되면은 COD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강이 되면 BOD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COD로 보면은 이게 요선 위로 가면은 2급수고 요 빨간 선 사이에는 3급수고 요 밑에는 4급수입니다. 2007년도에는 2급수 거의 2급수하고 3급수 왔다 갔다 했지만은 10년 후에 사대강 사업 이후에는 이게 3급수에서 여름철에는 4급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4급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물 관리에 일어나 됐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펴서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환경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미진미진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질 개선 방안을 하나씩 이제 밟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먼저 이 환경부에서 한 것이 4대강 일부 보해 일부 개방 또는 이제 전면 개방. 그러니까 이 보의 수문을 열므로써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돌아오는가를 지난 1년 동안 측정을 했고 얼마 전에 그 1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그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곳은 이제 생태계의 회복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발표했고요. 근데 낙동강은 이제 그 극히 일부 보만 개방을 그것도 일부만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이죠. 자, 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호의 개방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이걸 좀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네. 그 영산강의 성천보와 죽산보를 다녀왔는데 네. 성천보는 수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조류가 1ml 하면은 요 정도가 1ml이 됩니다. 네. 여기에 성천보 수문을 열은 데에서는 한 500개 미만으로 관찰이 되고 네. 수문을 조금밖에 안 여는 죽산보에서는 7만 개 이상이 요만한 공간에 네.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을 여니까 네. 녹조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도 영상에도 확 이 강바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문을 여니까 물살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니까 그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 밑에 있는 모래톱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네. 그런 어떤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네.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네. 수문을 열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사량 사업을 할 때 보호를 만들고 준수를 하면은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오히려 역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2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교훈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라는 어떤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총장님. 네. 네, 환경부의 이제 평가도 있었고요. 예, 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금강이나 영산강 개방폭이 커서 상당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양수장과 치수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근데 우리 환경부에서도 낙동강 그 8개 보, 대구 경북 지역은 6개 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의 수문을 열면은 금강이나 영산강처럼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는 겁니까? 예, 그 금강과 영산강 사례를 볼 때 네. 낙동강도 이제 보를 많이 개방한다 그러면 네.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가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낙동강에 있어서 반드시 이 보개방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뭐 최근에 이제 과불화물이 이제 그 구미에서 흘러나왔는데 네. 구미공단에서 이걸 완전히 차단을 해도 그 강정 고령보나 칠곡보의 물이 무려 한 달 정도 이게 갇혀 있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한 3, 4일 정도는 다 빠져나왔죠. 네. 그다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한 달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수문 개방 폭을 네.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산강 낙동강에서는 뭐 독수리, 흰꼬리 수리, 노랑불이 저새도 오고 여울도 생기고 모래톱도 생기고 수초도 생기고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수질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고요. 그래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면은 이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방을 부분적으로만 하고 좀 더 시원하게 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장님? 예, 그 낙동강은 이제 다른 강처럼 많은 양수장, 이제 네. 논에 물든 양수장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다른 강과는 달리 이 본류 구간에 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네. 그 취수장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칠곡보 같은 경우는 그 상류에 해평 정수 취수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수면으로부터 약 40cm만 더 내려도 네. 취수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개방을 못하는 어려움이 네. 있고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정 고령보도 한 1m 좀 더 내렸는데 이 부분도 그 취수 제약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강과는 틀리 특히 취수장 부분들이 있어서 네.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물론 그 환경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조금 미지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수문을 열면은 물길이 회복되고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식을 저희들은 옛날부터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그 환경부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 상황들 알았을 겁니다. 네. 이제 물 관리가 돼서 속도를 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께서 6월 1일 날 지시를 해서 6월 1일 날 숨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찔끔 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작년 11월 달에 대대적으로 숨을 여는데 낙동강에서는 숨을 열다가 멈춰버렸거든요. 멈춘 이유가 수막 재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위가 떨어지니까 물은
그 고갈은 안 됐지만 물량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완전히 또 못 여는 게 못 낮추는 게 수위를 네. 치수장이라든지 농업용수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수위를 낮추면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돼서 못한다.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여기에서 지하수를 낮추면은 이 정도 지하수가 떨어지면은 만약에 수막 재배라든지 기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난 2월 달로 기억되는데 2월 달에 이제 보해 수위를 낮추면은 인근 농경지에서 어떻게 지하 수위가 떨어지고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지금 이제 발주가 됐는데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그냥 따지고 보면 헛송세월을 했다. 그리고 다른 보는 올 연말 되면은 다른 강은 대책이 마련됩니다만 낙동강은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한다고 하거든요. 제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낙동강이거든요. 다른 강은 영산강과 금강은 거기에서 생활용수 취소 안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1,3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는데 조금 더 졸속은 아니고 좀 심각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뭐 약간이라도 좀 해명을 하셨으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내년도 예산에 상당수의 이제 예산을 지금 재정 당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속도 느리지만 차근차근 그런 개방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교수님은 이제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그 수문을 열면은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양수 취수 이 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걸 보강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일단 보호가 있으면은 보호의 수위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치수구라 그러면은 치수구를 저 밑에까지 강바닥까지 할 필요 없겠죠. 한 요쯤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쯤 해서 잘 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의 수문을 열면 이 하천 수위가 쭉 떨어지면은 붕 떠버리겠죠. 그러니까 치수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려고 그러면은 이 치수구를 이만큼 더 밑에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해보면은 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집어넣는데 공사비가 얼마만큼 더 되는지 펌프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됐을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 지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걸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어떤 저기 제약 요건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수 양수 시설을 보강해야지 수문을 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애초에 낙동강 수위는 지금보다는 낮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양수 취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대강 공사하면서 양수구와 취수구를 높였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수가 여러 개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보강공사를 하든지 또는 지수 이전 사업을 하면은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죠.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다시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보해 수문을 안 연다라는 전제하에서 당연히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작용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강 공사하면서 위치 변경을 했던 취수 양수구를
수문을 열게 되면 또 다시 위치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드네요. 그렇죠. 돈도 더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네. 연결시키면 되고 네. 이제 낮아지니까 펌프 용량만 조금 조정해 네. 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강은 그렇다 치고요. 그 아까 김은혜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그 이제 영천 지역에 보현산 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상류에는 영주 댐이 있습니다. 네. 두 댐 다 다목적 댐으로 지금 설계, 시공,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 댐 같은 곳은 흑조, 녹조를 넘어서 흑조 현상까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을 가둬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수문을 다 개방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댐은 이제 물을 가둬야 되는데 가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보현산 댐도 이제 녹조 라떼 현상이 이제 심하고요. 이런 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참 난감하죠. 네. 댐을 세우면 안 되는 데를 세워놨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보현산 댐이라든지 영주 댐에 상류지를 가보면은 농경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영주 댐에는 계곡마다 농경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축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오염원들인데 네. 가령 예를 들면 소행강 댐 같으면은 그 상류 지역에 물론 사람들이 살립니다만은 이렇게 대규모의 축사나 농경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청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댐이 들어서면 안 되는 위치에다가 들어섰는데 그 목적이 보면은 다목적 댐인데 다목적 댐은 뭡니까? 물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홍수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영주 댐은 편익의 90%, 약 90%가 낙동강 중하류에서 수질이 악화되어지면은 네. 영주댐 물을 풀어서 수질을 희석시켜서 네. 개선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논리였거든요. 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댐 건설 목적에서 전무후무한 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억지 춘향식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영주댐을 지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어놔놓고 보니까 다시 해서 물은 사용처가 없는 거예요. 네. 낙동강 수질만 깨끗해지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 낙동강보다 더 수질이 나빠져 버리니까 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고민스럽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보현산 댐도 거의 비슷한 네. 상황입니다. 네. 보현산 댐 위에는 조그만 저수지가 높은 저수지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3개의 저수지를 잘 조정하면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밑에 댐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하니까 담수도 제대로 안 되겠죠. 댐에 물을 제대로 못 채우겠죠. 위에 댐이 3개나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녹조까지 발생해 버렸으니까 네. 이제 난감한 지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이제 물관리 일원화의 어떤 키를 쥐고 있다면은 아주 그 말 그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보현산 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현산 댐은 이제 14년에 준공이 됐고요. 근데 작년도 이제 녹조가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 이제 녹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면 올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집중 강우가 한 300mm, 일주일 사이에 300mm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점 오염 물질이 이제 대량 유입이 돼서 지금 녹조가 7월 16일에는 22만 셀. 근데 지금 7월 23일에는 그보다 줄어서 한 6만 7천 셀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여기가 이제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유역도 조그만데 83%는 임야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전답 이런 게 있고요. 축산도 15가구에 마리수는 1,100마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인구가 이제 문제인데 인구가 534명이 살고 234세대인데 여기 하수 처리율이 9%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하다 보니까 개인 하수 치료 상당히 효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가중이 되고 또 이제 큰 비가 내리면서 오염이 좀 들어와서 녹조가 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현산 댐 같은 건 아주 작은 댐입니다. 2천만 톤밖에 안 돼서 네. 이런 부분들은 오염원도 자꾸 하니까 조금 관리한다 그러면 네. 좀 수질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리라는 거는 이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농축산 폐수를 좀 정화해서 흘려 보내든가
그런 시설을 좀 할 한다는 필요가 말씀이시죠?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요. 그 영천 쪽에 또 물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네. 다룰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영주댐 같은 경우는 이게 댐 상류의 길이만 해도 한 40km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보니까 이 댐 입구는 계곡처럼 해서 산처럼 보이는데 그걸 쭉 올라가면 다 농경지예요. 네. 이 농경지가 이게 많다 보니까 그 지금 영주댐에 어떤 그 가둬뒀을 때 수질이 낙동강 중류랑 비슷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무슨 댐은 이제 산강 계곡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농경지가 있는 그 중간에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수질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현재 2월부터는 담수를 하지 않고 네. 물을 거의 다 뺐습니다. 그래서 댐의 어떤 최하류 부분까지 물을 네. 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수질 보면 남조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네. 다시 담수를 하게 되면 이게 녹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담수하지 않는 댐이 댐이냐 이거죠. 애초에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무슨 기폭 장치 같은 것도 이제 있습니다. 임시 방편이겠죠. 그런 장치들이 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댐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녹조는 펴가지고 수질은 엉망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더 비난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한번 단추를 잘못 끼워놔 놓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다시 해서 그 은밭에 오줌 누는 형태 정도의 어떤 대책, 그런 것을 이제 쉽게 해서 보여주기식 어떤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총장님. 그 물순환 장치나 황토는 이제 그 대증요법이고요. 네.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취수탑이 있는 경우에 네. 이제 같은 녹조가 이제 밀려와도 그 차단막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무선 장치 주게 되면 일부 고 취수하는 부분은 그 녹조가 이제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고, 영주댐이나 이제 보현산댐 같은 경우는 거의 취수탑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네. 방류만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장치들로는 이런 장치들은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네. 이제 보기에 안 좋으니까 네. 수공해서 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근원적 수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산 댐에 대한 처방책처럼 영주댐에서도 그 축산 농가의 그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하는 방법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예, 모든 농가가 그렇게 영주댐 성리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도 거기가 그 곡창지대였고 네.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데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댐이 수몰되고 난데도 또 아직까지 농경지가 많은데 네. 영주댐 만들 때 공사비가 한 1조 원 조금 안 들었거든요.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수질 대책, 농경지를 다 이제 편입시켜야 되겠죠. 축사 다 관리해야 되겠죠. 아마 10조 원 정도 들여도 그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현장에 가보면은 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이제 애물단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안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안은 일단 현 상태에서 사회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유지해 볼까? 다음에 그 수문을 계속 열어놔 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또 그 대책을 마련해 볼까? 네. 또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댐 철거는 어떨 것인가? 크게는 이 세 가지 대안이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뭐 그 다른 데는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대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대안을 가지고 공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조만간에 영주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네. 옳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영주댐에 대한 대책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영주댐 건설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홍수 방지도 네. 있고 유지구 네. 수확보도 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영주댐 하류가 이제 내성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성천이 이제 100km가 넘는데 네. 그
약간 중간 상류에 지금 영주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류의 어떤 녹조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하류 이 내성천이 굉장히 특이한 강입니다. 이게 모래가 흐르는 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무선 마을도 있고요. 네. 거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선몽대 네. 그리고 회룡포 이런 네. 명승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경관도 아름답고 생태적 특이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댐의 어떤 운영이 그 밑에 어떤 모래가 흐르는 강 내성천의 어떤 유지 보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영주댐의 어떤 처리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영주댐 같은 이런 제 기능을 못하는 다목적 댐은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세 가지 방안 중에 세 번째 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녹조가 심해지고 이제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약품 투입량도 더 늘어난다. 또 그 종류도 많아진다. 따라서 제2의 환경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원수 중에 이제 녹조 이게 유기물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이 정수 처리 공정에서 이제 소독 약품을 투입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염소와 반응하게 되면 네. 이제 부산물로 발암 물질인 네. 트리알로메탄이 네. 생깁니다. 우리나라라든지 외국의 어떤 기준을 보면 0.1 ppm인데요. 네. 대구 매곡 정수장에서도 일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요 농도가 연평균을 보면 한 그거 20%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네. 이것들이 없는 게 좋겠죠. 네. 이제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도 줄어들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수 기술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뭐 탑에 들 만큼 아주 기술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정수 시스템, 우리나라 정수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먹는 물 기준 내에는 다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원수의 수질이 얼마만큼 깨끗하냐가 그 물을 먹는 시민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제주도에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퍼서 아무런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래 여간만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더라고요. 네. 저도 가서 한번 마셔봤는데 물맛이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해가지고 낙동강의 원수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먹게끔 해줘야 일단은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수 비용도 적게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환경부가 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환경부가 그 녹조가 피고 뭐 더럽고 하더라도 정수를 해도 먹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환경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환경부가 할 일은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낙동강의 원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기존의 환경부 정책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게 뭐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아직까지 그 일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장님. 네. 그동안 보면은 이제 수리안과 수지를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원화가 됐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수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 우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 국토부에 있던 이제 수자원구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시상부하게 이제 수량과 수질을 같이 이제 다루기 때문에 좀 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가에는 이제 총리와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관계부처와 또 여러 전문가 참여하는 네. 그런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국가의 물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유역 간의 물 분쟁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강별로도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설치가 됩니다. 네. 환경부 장관과 네. 민간이 공동위원장이고 네. 관계 시도시와 이제 전문가 등이 한 30인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낙동강의 모든 수량 수질 관리라든지 물 분쟁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힘을 하나로 네.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보다 앞으로 이제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낙동강 보는 수자원관리공사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혜 수문을 개방을 한다. 환경부가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수자원공사는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왔기 때문에 네. 요번에 물관리 일어나면서 댐과 보의 운영권이 이제 환경부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 이제 이 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전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을 해오셨고요.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물관리 일원화의 역사를 보면은 네. 그 말 그대로 국토부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네. 그리고 그 환경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국토의 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네.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오염 사고도 나오고 해서 처음에는 환경청이죠. 그 다음에 이게 환경처로 됐다가 최근에 이제 환경부로 격상이 됐거든요. 다시 해서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환경부를 보면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결기가 있었습니다. 네. 부처는 조그만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키는 첨단 부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4대항 사업을 할 때 환경부 공무원들이 국토부 이중대 형태로 행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답답했으면은 환경부 장관은 둘둘 말아가지고 환경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예 국토부 밑으로 가라. 제가 그 정도까지 혹평을 한 적이 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환경부가 키를 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키를 쥐고 가야 되고 네. 역할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그러면은 이제는 국토부라든지 기타 다른 개발 부서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으로 말 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네. 지금은 환경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늘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환경부가 힘을 기르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도 다시 노력을 해줘야만이 또 환경부가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구시가 그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에서 심심치 않게 유해 물질이 내려와서 그 물을 대구 시민들이 이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미공단 상류 해평 취수장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돗물이 대구 시민 입장에서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낙동강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로부터 나오는 독성 물질, 네. 뭐 발암 물질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4대항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 이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독성 물질은 말 그대로 그 기업체에서 그 영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체가 그 독성 물질이 하천으로 안 가게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환경 비용이 발생하겠죠. 네. 그런데 그 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네. 기업의 이윤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성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비 올 때 막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시 그것을 뒤치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환경 비용은 네. 정당하게 지불하고 네. 그리고 기업 이윤을 창출하게끔 우리가 할 필요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네. 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낙동강 수질이 악화된 것은 4대양 사업이다. 아까 제가 모두에 낙동강이 어느 상태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급수 수준으로 거의 떨어져 가고 있고 독성 물질은 우글우글거리고 여름철에 강바닥은 물고기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이 됐는데 이 강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한 번쯤은 낙동강에 가보셔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대구시의 주장이 그대로 두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런데 구미공단에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정도 독성물질이 나왔으니 물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일단 취수원을 그 위로 구미공단 상류로 올리자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 구미공단까지 올리면은 예를 들어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없더라도 그에 보면 김천공단이라든지 네. 또는 그에 보면 공장이 한 5, 6천 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있는 독성물질은 어떻게 합니까? 또 김천에 있는 공단에서도 사고 일으킨 적이 않습니까? 네. 또 그 위에 가보면은 그 석포제련소에서 또 독성물질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지수원을 만약에 이전시켰다. 자, 그러면은 대구에서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그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이 지수군데 그 폐수인데 네. 이쪽에서 이제 빛만 조금 오면은 오염물질이 이 대명천으로 나옵니다. 네. 이 대명천이 전천천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 한번 가보면은 시궁창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못 들 정도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대구가 만약에 깨끗한 물을 먹고 싶으면은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해 줘야 되겠죠. 네. 자, 대구가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지수를 옮겼다. 자, 그러면 구미공단에서는 오염물질 내보내고 대구에서도 이렇게 오염물질 내보내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경남, 부산 그리고 또 달성도 경북의 달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월성교 아래죠. 네. 저런 물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주장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구미공단 물이라든가 대구 지역 내에 이제 하수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라도 그 해평 취수장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더라도 그 위에 오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주장으로 저희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환경청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환경부 입장도 비슷합니다. 우선 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상수원을 이전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가 또 양쪽의 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럼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수질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착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이제 수처리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전과는 달리.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막공법들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금 구미에서도 지금 9만 톤을 폐수를 갖다가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지금 10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확대를 한다 그러면 구미 전체 폐수들도 깨끗이 다시 한번 처리해서 공장에 공급한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낙동강의 부족한 수자원도 아끼고 두 번째로 하류로 내는 오염물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착수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수를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무방류 시스템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지금은 이제 공장 폐수를 한번 처리를 해서 네. 그 다시 하수 처리장을 보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크게 이제 그 공장 폐수의 처리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지금은 그냥 버리고 있는데 한 30만 톤 구미에서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다 깨끗한 이제 낙동강 뭐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 물을 다시 공장에 공급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일석이조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방류 시스템은 아니고요. 요번에 하는 것은 이제 9만 톤 정도만 하고요. 네, 정부에서는 전체를 다 네. 처리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이제 무방류 시스템이 완성된다면은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계속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능합니까? 뭐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네. 있고 물론 좀 더 세부적인 이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만일 무방류 시스템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그 취수원을 뭐 아래 위로 옮기겠다는 그런 이제 논리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방류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됩니다만은 네. 지금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네. 우리가 그것도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를 가지고 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대구 치수원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대구시의 어떤 하수 행정에 대해서도 제가 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꺼번에 나눠야 되거든요. 네.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한다는 것도 있고 지손 이전하는 것도 있고 낙동강 운수를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해버리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라인강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네. 라인강은 크게 6개 내지 7개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네. 국제하천입니다. 네. 그래서 라인강 인근에는 엄청난 공업단지들이 절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사고들이 엄청 많이 난 건 사실입니다. 네. 가장 큰 게 1986년도에 스위스 산도스라는 지역에서 살충제 공장이었는데 그 창고, 살충제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30톤 정도의 살충제가 라인강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500km 구간에 그 생물체가 거의 몰살하고 네. 40군데 치수장들이 폐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국제적인 분쟁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해당 당사국들이 모여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 라인강을 그러니까 하수구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깨끗하게 해서 할 것이냐. 결국은 6개국이 모여서 한 것은 연어를 살리자. 네. 다시 해서 하천을 살리자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것은 라인강에서 치수는 계속한다. 그리고 각국에서 산업단지에서 많은 폐수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자. 그리고 감시 시스템을 좀 여기저기 해서 라인강이 과연 깨끗하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하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면서 라인강을 이제 되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까지 되겠죠. 이런 지자체가 모여서 이 낙동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죽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살려서 말 그대로 옛날처럼 그런 깨끗한 강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토목공학과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이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해평 취수장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해평 취수장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근데 이게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이제 확대하거나 하면은 결국 이제 개발 제한에 묶여서 그래서 구미 지역 이 시민들이 이제 반대를 한다라는 논리가 있고 아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되지 않는다. 지금에 있는 시설로만 갖고도
대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구미에서는 해평치수장에서 치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대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준수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물이 못 들어가니까 볼을 설치했습니다. 네. 수중볼을 설치했는데 이게 홍수 때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평치수장으로 물이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식수 대란이 일어났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중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 그 맞은편에 네. 같은 규모의 치수장을 만듭니다. 네. 그때의 치수장 만드는 목적은 뭐였는가 하니까 혹시 해평치수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네. 안전척으로 하나 더 네. 만들어 놨는다는 논리였거든요. 네. 낭비죠. 세금 낭비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뭐 20만 톤씩 하루에 네. 아까 이제 치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제 그걸 본 것 같아요. 네. 자, 40만 ton씩 치수실이 있는데 그거 가져오면 어떻겠냐. 구미 입장에서는 우리 안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해평치수장에서 치수를 했는데 만약에 대구가 가져갔다. 근데 만약에 구미 쪽에서 치수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논란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구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안 된다. 새로운 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치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구시의 이 답변이라든가 무슨 또 반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없는 지금 입장인데요. 일단 이제 시민들이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장 문제는 이제 뭐 기존 해평치수장을 사용하는 경우라 그러면 네. 보호구역 확대는 이제 불필요하지만 네. 또 상류에 그 위에 치수장이 신설하겠다면 이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네. 팩트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과학적인 검증이 일단 필요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다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공단의 무방류 시스템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취수원 이전 문제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낙동강을 어떤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부터 좀 종합을 해주시죠. 이게 상주보 영향을 받지 않는 영풍교 직상류의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사대양 사업전에는 이런 하천이 흘러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낙동강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에 네. 사는 사람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어머니와 같은 강입니다. 그리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거기에서 멱도 감고 조개도 잡았던 네. 그런 어떤 아련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네. 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낙동강이 독성 물질로 위협을 받고 사대양 사업으로 마이크로시티나 독성 물질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질이 엄청 악화되어져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고인물은 우리가 흐르게 하고 네. 그리고 독성 물질은 못 들어오게끔 네. 하는 게 저는 낙동강을 살리는 길이다. 네. 그래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네. 자, 청장님. 낙동강은 이제 식수원 그리고 여기 산업 활동에 쓰는 용수도 공급하지만 또 많은 이제 그 수생 동식물들이 살아난 터전입니다. 그래서 수생태계 회복과 함께 수질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이제 방향을 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사대양 사업전보다도 지금 유속이 10배 정도 느려졌습니다. 10분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속을 빨리 회복해서 이제 강을 강답게 만들면 여러 가지 모래도 다시 생기고 사라졌던 그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도 돌아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양수장, 치수장 시설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낙동강의 수질보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구미산단 또 네. 대구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래식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재처리하는 재이용 시설들을 여러 가지 첨단 공법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또 보가 막히면서 그전에는 비가 내리면 이제 물이 흘러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2, 3일 탁수 생기다가 그다음 물이 맑은 물이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물급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쓸려내는 오염물질이 다 적당히 차 있어요. 그래서 햇빛만 비치면 바로 녹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보 개방과 함께 이 축산 폐수라든지 또 비만물 넘치는 하수 관거 이에 대한 분류 작업들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런 일에 진력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하시면서 정부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부 또 정부에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물 관리 일원화가 되었습니다만 네. 이게 반쪽짜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환경부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얘기는 됩니다. 네. 그럴수록 결기를 가지고 네. 말 그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이제 환경부가 행정을 피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네. 또 많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4대강 보호와 관련돼서는 이미 영산강과 금강에서는 수문을 활짝 여니까 네. 생태계가 일부 복원되고 수질이 개선되고 녹조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전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옛날처럼 길기 있게 말 그대로 뚝심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잘 펴서 우리 국민이 이 환경부를 믿을 수 있게끔 옛날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청장님께도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귀결은 시민들한테 돌아옵니다. 대구 시민과 또 대구시 행정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우리나라 수돗물이 여러 가지 수처리 기술들 적용해서 그래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 먹는 물 기준들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불안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낙동강 수질 문제는 이 1,300만 그 영남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도 상류만 보지 말고 같이 하류도 네. 같이 걱정해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게 같이 논의를 해 나간다면 아주 상생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법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 숫자변에 갈 것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이 법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을 막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행위는 우리가 의존해야 할 규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